여러분, 잠시만 멈춰 주십시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마리 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그 새는 보통의 새가 아니었습니다. 꿈속에서 한반도 위를 날았고 그 날개 아래 두 개로 갈라져 있던 땅이 하나의 빛으로 이어지고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그 새의 몸은 황금빛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날개는 조용히 움직였지만 그 두 도시 사이에는 끊어진 길이 있었고 그 길 위로 사람들이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의 얼굴에는 눈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절망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오래 기다린 사람이 마침내 문 앞에 섰을 때 흐르는 눈물. 그 날개 아래 두 개로 갈라진 땅이 하나로 이어진다. 이 말은 2023년 1월 1일 새벽에 기록되었다고 전해집니다. 새해가 막 시작되던 시간, 아직 세상이 완전히 깨어나기 전 한 예언가는 깊은 꿈에서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잊어버리면 안 되는 장면을 붙잡듯 떨리는 손으로 그 꿈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그를 타노스님이라고도 불렀고 어떤 이들은 그는 두 번의 죽음 문턱을 넘은 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장면들을 꿈속에서 보기 시작했다고 전해집니다. 처음에는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세상에는 스스로 미래를 본다고 말하는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는 과장이라고 했고 누군가는 착각이라고 했으며 누군가는 우연히 맞아떨어진 이야기일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전해지는 이야기 속에서 그는 다이애나 왕세자비의 죽음을 미리 보았다고 했습니다. 파리의 터널, 급한 차의 움직임, 갑작스러운 충돌과 깊은 슬픔, 또한 9월 11일 테러가 일어나기 전 비행기가 거대한 쌍둥이 건물에 충돌하는 장면을 꿈에서 보았다고 전해집니다. 코로나 팬데믹 역시 오래전 꿈속에서 먼저 보았다는 이야기가 사람들 사이에 퍼졌습니다. 물론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무조건 사실이라고 단정해서는 지나간 사건을 나중에 예언처럼 붙이는 경우도 있고 사람들의 두려움이 이야기를 더 크게 만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오늘 이 이야기를 절대적인 미래의 판결문처럼 전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왜 하필 한반도였는가? 왜 하필 황금빛 비둘기였는가? 왜 갈라진 땅이 그 날개 아래 하나로 이어졌는가? 예언을 바르게 듣는 사람은 날짜만 묻지 않습니다. 수행자의 마음으로 예언을 듣는 사람은 그 안에 담긴 상징을 봅니다. 그리고 그 상징이 지금 우리의 마음과 어떻게 이어져 있는지를 살핍니다. 황금빛, 비둘기, 한반도, 갈라진 땅, 다시 이어지는 길. 이 네 가지 상징은 모두 한 가지 방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것은 전쟁이 아니라 평화입니다. 파괴가 아니라 회복입니다. 분열이 아니라 이 땅의 사람들이 스스로 만들어내야 하는 빛입니다. 비둘기는 오래전부터 평화의 상징으로 여겨졌습니다. 서로를 향한 적대가 잠시 멈추고 다시 대화가 시작되는 순간의 상징입니다. 그런데 이 꿈속의 비둘기는 보통의 흰 비둘기가 아니었습니다. 황금빛으로 빛나고 있었다고 합니다. 황금빛은 단순한 부와 영광만을 말하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한반도는 오랫동안 상처받은 땅이었습니다. 침략의 기억이 있었고, 식민의 아픔이 있었고, 전쟁의 상처가 있었고, 분단의 긴 밤이 있었습니다. 가족은 갈라졌고, 고향은 돌아갈 수 없는 곳이 되었으며, 같은 말을 쓰는 사람들이 서로를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공동업이라는 말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의 마음이 짓는 업이 그 사람의 삶의 결과를 만들듯 수많은 사람이 함께 겪고 함께 지은 업은 분단은 정치적 사건이지만 동시에 마음의 업이기도 합니다. 너무 오래 서로를 적으로 부른 업, 너무 오래 서로의 얼굴을 잊은 업, 너무 오래 고향을 그리워하면서도 그 그리움을 말하지 못한 업, 그 업이 한반도의 하늘 아래 쌓여 있었습니다. 그런 땅 위로 황금빛 비둘기가 날았다는 것은 단순히 좋은 일이 생긴다는 꿈만은 아닙니다. 그것은 오랫동안 쌓인 고통이 다른 모습으로 바뀔 가능성을 말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때 비둘기는 황금빛으로 빛날 수 있습니다. 타너스님의 예언이 한국과 인연을 맺은 것은 2018년 무렵이었다고 전해집니다. 그는 한국을 직접 방문해 사람들 앞에서 한반도의 미래에 관해
말했다고 합니다. 당시 한반도는 긴장 속에 있었습니다. 북쪽의 핵실험과 미사일, 주변 강대국들의 계산, 전쟁 가능성에 대한 두려움이 사람들의 마음을 무겁게 만들던 때였습니다. 대신 한국 사람들이 남북한을 자유롭게 여행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평양에서 서울로 오는 첫 번째 기차에 내가 타고 있는 꿈을 꾸었습니다. 평양에서 서울로 오는 첫 번째 기차. 이 말은 단지 교통수단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기차는 끊어진 시간을 싣고 오는 기차입니다. 보내지 못한 편지, 만나지 못한 가족, 묻지 못한 이름, 돌아가지 못한 고향, 그리고 너무 오래 닫혀있던 마음을 싣고 오는 기차입니다. 기차는 전쟁의 상징이 아닙니다. 기차는 이동의 상징입니다. 길의 상징입니다.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상징입니다. 폭탄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땅 위의 길을 따라 다시 오고 간다는 것. 이것은 한반도의 미래를 보는 눈이 공포에서 연결로 바뀌는 장면입니다. 미래의 한반도에는 사람들이 자신의 내면 세계를 돌아보고 영혼이 더 깊이 성숙하는 시대가 올 것이라는 말도 전해집니다. 그러나 불교의 눈으로 보면 이것은 밖의 낙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전환을 말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통일도 마찬가지입니다. 통일은 단순히 지도 위에 선이 지워지는 사건으로만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지도 위에 선을 지우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은 마음속에 선을 지우는 것입니다. 남쪽 사람이 북쪽 사람을 사람으로 보고 북쪽 사람이 남쪽 사람을 사람으로 보며 서로가 서로의 고통을 들을 수 있을 때 2023년 1월 1일 새벽의 기록에는 2027년 1월이라는 시간이 등장했다고 전해집니다. 2027년 1월, 하늘에서 새벽빛이 내려오는 순간 나는 셀 보았다. 1월은 겨울입니다. 아직 벚꽃이 피지 않았고 땅은 차갑고 나무는 잎을 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1월은 끝이 아닙니다. 새해의 시작입니다. 아직 보이지 않지만 봄을 향해 움직이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한반도의 역사는 긴 겨울을 지나왔습니다. 너무 오래 차가웠고 너무 오래 서로를 향해 문을 닫았습니다. 그러나 겨울이 길다고 봄이 오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봄이 올 때 우리 계절 알아볼 수 있느냐입니다. 마음이 계속 미움에 갇혀 있으면 봄빛이 와도 셀 전쟁의 그림자로 오해할 수 있습니다. 마음이 두려움에 갇혀 있으면 손을 내미는 사람도 의심하게 됩니다. 당신은 봄을 맞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당신은 황금빛 비둘기를 알아볼 마음이 있습니까? 당신은 오래 갈라진 땅이 다시 이어질 때 두려움보다 자비를 먼저 낼 수 있습니까? 타노스님의 꿈속에서 황금빛 비둘기는 한 사람의 손에서만 날아오르지 않았다고 전해집니다. 많은 손이 있었습니다. 정치인의 손일 수도 있고 과학자의 손일 수도 있습니다. 그 수많은 손이 함께 비둘기를 받쳐 올렸다고 합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한반도의 미래는 한 사람의 영웅이 혼자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한 나라의 진짜 운명은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과 선택이 함께 만들어갑니다. 한 사람이 미움을 줄이고, 한 사람이 화해의 말을 하고, 한 사람이 정확한 정보를 전하고, 한 사람이 약한 이웃을 돕고, 한 사람이 나라를 위해 맑은 마음으로 발언할 때 그 작은 손들이 모여 비둘기의 날개가 됩니다. 누군가 꿈에서 보았다고 해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꿈이 가능성이 되려면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이 그 방향으로 걸어가야 합니다. 황금빛 비둘기는 하늘에서 저절로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사람들이 함께 올려보내야 하는 새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어떤 손을 내밀고 있습니까? 미움을 밀어 올리는 손입니까? 분열을 퍼뜨리는 손입니까? 아니면 평화를 받쳐 올리는 손입니까? 확인되지 않은 공포를 퍼뜨릴 수도 있고 차분한 지혜를 나눌 수도 있습니다. 손은 작지만 그 손이 모이면 한 시대의 방향이 됩니다. 황금빛 비둘기의 꿈은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아름다운 꿈일수록 책임도 큽니다. 평화는 그냥 주어지지 않습니다. 평화를 감당할 마음이 있어야 평화가 오래 머뭅니다. 통일도 마찬가지입니다. 통일은 축복일 수 있지만 준비되지 않은 마음에게는 그 날개 아래에는 서울과 평양을 잇는 오래 끊어진 길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길 위로 한 기차가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 꿈속에서 가장 조용하면서도 가장 강렬했던 장면은 기차였습니다. 평양에서 서울로 오는 첫 번째 기차. 생각해 보십시오. 한반도의 미래를 말하는 많은 예언들은 전쟁을 말하고 불을 말하고 무너짐을 말합니다. 그런데 타노스님의 꿈속에 나타난 것은 폭탄이 아니었습니다. 군함도 아니었고 전투기도 아니었습니다. 꿈속에서 움직인 것은 한 대의 기차였습니다. 기차는 길 위를 달립니다. 하늘에서 갑자기 떨어지지 않고 땅을 따라 천천히 움직입니다. 기차는 사람을 싣고 짐을 싣고 기억을 싣습니다. 떠나는 사람도 태우고 돌아오는 사람도 태웁니다. 남과 북 사이에는 한때 길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오갔고 물건은 움직였고 가족은 같은 하늘 아래 서로를 찾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전쟁과 분단 이후 그 길은 끊어졌습니다. 철로는 남았지만 마음은 멈추었고 역은 있었지만 기다리던 사람은 늙어갔습니다. 그런데 꿈속에서 다시 기차가 움직였다고 합니다. 오랫동안 닫혀있던 쪽에서 문이 열리고 어둠 속에 갇혀있던 기억이 빛이 있는 쪽으로 흘러오는 장면일 수 있습니다. 또는 남과 북이 어느 한쪽의 승리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오래 끊어진 인연이 다시 길을 찾아 움직이는 상징일 수 있습니다. 아직 새벽 안개가 거치지 않은 평양의 어느 역을 떠올려 보십시오. 기차가 천천히 들어옵니다. 사람들은 환호하지 않습니다. 너무 오래 기다린 일 앞에서는 오히려 말이 나오지 않는 법입니다. 기차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창밖으로 지나가는 들판, 강, 산, 오래 멈춰 있던 철로. 사람들은 창밖을 바라봅니다. 누군가는 눈을 감고 기도하고 누군가는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습니다. 살아있는지 죽었는지조차 모른 채 평생을 보냈습니다. 이제 그녀는 다리가 떨려 오래 서 있기도 힘듭니다. 그러나 그날만큼은 누군가의 부축을 받으며 플랫폼에 서 있습니다. 기차 문이 열립니다. 사람들은 서로를 알아보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너무 오래 시간이 흘렀기 때문입니다. 얼굴은 변했고 이름도 잊혔고 기억은 희미해졌습니다. 살아 있었구나. 그 한마디 안에 몇십 년의 시간이 무너집니다. 이것이 첫 번째 기차의 의미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철도가 놓이는 장면이 아닙니다. 그것은 시간의 벽이 잠시 열리는 장면입니다. 보내지 못한 편지가 도착하는 장면이고 묻지 못한 안부가 입 밖으로 나오는 장면이며 너무 오래 닫혀있던 마음이 조심스럽게 문을 여는 장면입니다. 서로에게 닿아야 할 마음이 때를 만나 다시 이어지는 것입니다. 어떤 인연은 한 생에 이루어지고 어떤 인연은 너무 오래 끊긴 채 기다립니다. 남과 북의 인연도 그렇습니다. 정치가 끊었고 전쟁이 끊었고 이념이 끊었고 두려움이 끊었습니다. 그러나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첫 번째 기차는 바로 그 인연이 다시 움직이는 상징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꿈에서 기차를 보았다고 해서 아무 준비 없이 길이 열리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런 장면이 가능하려면 먼저 사람들의 마음 안에 철도가 놓여야 합니다. 마음의 철도. 지도 위의 철도보다 먼저 놓여야 하는 것은 마음의 철도입니다. 서로를 향해 달려갈 수 있는 마음의 길. 상대를 무조건 적으로만 보지 않는 마음의 길. 오래된 상처를 말할 수 있는 마음의 길. 과거를 잊지 않되 미래를 막지 않는 마음의 길. 어느 젊은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전쟁을 겪지 않았고 북쪽에 가족도 없었습니다. 그에게 분단은 교과서에 나오는 단어였고 뉴스 속 긴장감이었으며 가끔 정치인들이 말하는 주제였습니다. 그는 솔직히 말해 통일이 두려웠습니다. 취업은 어렵고 집값은 멀고 결혼은 부담스럽고 미래는 불안했습니다. 그런데 통일이라는 거대한 일이 오면 자기 세대가 더 큰 짐을 지게 되는 것. 통일을 아름다운 말로만 포장하면 안 됩니다. 경제적 부담, 사회적 혼란, 문화적 차이, 긴 시간의 불신, 이런 현실을 보지 않고 감정만 앞세우면 통일은 축복이 아니라 또 다른 갈등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그는 한 다큐멘터리를 보았습니다. 북쪽에서 내려온 한 노인이 남쪽에 와서도 매일 밤 고향의 산을 꿈꾼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젊은 남자는 처음으로 북쪽을 정치가 아니라 사람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그는 생각했습니다. 저 사람도 누군가의 아버지였구나. 저 사람도 누군가의 자식이었구나. 그때 마음속에 아주 작은 철도가 놓입니다. 모든 것을 이해한 것은 아닙니다. 두려움이 완전히 사라진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적이라는 단어 뒤에 사람이 있다는 것을 처음으로 느낀 것입니다. 실제 기차가 움직이기 전에 마음속에서 먼저 움직이는 기차. 상대의 얼굴을 보려는 마음, 상대의 고통을 들으려는 마음, 내 두려움도 말하고 상대의 두려움도 들어보려는 마음. 이런 마음이 없다면 어떤 예언도 현실이 되기 어렵습니다. 꿈속의 기차에는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기차는 혼자 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 사람이 함께 탑니다. 각자의 사연은 북쪽 땅을 밟아보고 싶어서 탑니다. 각자의 기억과 기대와 두려움이 한 칸 안에 모입니다. 이것이 통일 이후의 한반도와도 닮았습니다. 하나가 된다는 것은 모두가 똑같아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서로 다른 사람들이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남쪽 사람과 북쪽 사람이 하루아침에 같은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 다른 삶의 방식, 다른 기억, 다른 상처를 가진 사람들이 같은 하늘 아래 함께 살아갈 방법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하나가 되는 것은 같아지는 것이 아니다. 서로 다른 것들이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것이다. 이 말은 매우 중요합니다. 통일이란 하나의 색으로 모든 것을 칠하는 일이 아닙니다. 진짜 하나됨은 서로의 다름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다름이 같은 하늘 아래 존재할 수 있게 하는 일입니다. 불교에서는 중도를 말합니다. 한쪽 극단으로 치우치지 않는 길입니다. 평화를 말하되 현실을 보아야 하고 안보를 말하되 사람의 얼굴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북쪽의 체제를 비판할 수는 있지만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의 고통까지 조롱해서는 안 됩니다. 꿈속에서 기차가 지나가는 선 위로 사람들이 걷고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두 도시가 보였다고 합니다. 하나는 빛이 가득한 도시였고 하나는 오랫동안 어둠 속에 있던 도시였습니다. 그러나 서울의 빛이 모두 평안한 빛은 아닙니다. 그 빛 아래에는 외로운 청년이 있고 빚에 눌린 가정이 있고 경쟁에 지친 아이가 있으며 늦은 밤 혼자 편의점에서 식사를 때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평양은 오랫동안 어둠의 도시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므로 두 도시가 이어진다는 것은 빛이 어둠을 정복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빛과 어둠이 서로의 진실을 마주하는 것입니다. 서울도 자기 어둠을 보고 평양도 자기 고통을 말할 수 있는 시간, 서로를 가르치려 하기 전에 서로를 보려는 시간, 이것이 두 도시를 잇는 길에 깊은 의미일 수 있습니다. 어느 날 그 기차 안에서 한 아이가 창밖을 보며 묻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합니다. 이제는 그냥 우리 땅이라고 말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 한마디가 얼마나 무겁습니까? 우리 땅. 그러나 너무 오래 우리라고 말하지 못했던 땅. 같은 산, 같은 강, 같은 말, 같은 조상의 기억을 품고 있으면서도 서로를 향해 총구를 겨누어야 했던 땅. 불교에서 말하는 참된 용서는 업을 똑바로 보고 그 업을 더 이상 이어가지 않겠다는 결심입니다. 만약 과거의 상처를 계속 미움의 연료로만 쓴다면 우리는 영원히 같은 자리에서 돌 것입니다. 그러나 그 상처를 성찰의 길로 바꾸면 상처는 지혜가 될 수 있습니다. 한반도가 가진 고통은 너무 큽니다. 그래서 위험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 고통이 자비로 바뀐다면 전쟁과 분열을 겪은 사람들이 평화를 말할 때 그 말은 가볍지 않습니다. 타너 스님의 꿈속에서 한국의 행복이 한국에만 머물지 않고 전 세계로 퍼져나갈 것이라고 전해진 이유도 여기에 있을 수 있습니다. 한반도의 평화가 단순히 한 나라의 사건으로 끝나지 않고 갈라진 세계에 하나의 메시지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꿈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한반도의 변화는 남과 북만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용은 울고 있었고 독수리는 방향을 바꾸고 있었으며 그 사이에서
황금빛 비둘기는 점점 더 높이 날아오르고 있었습니다. 용, 독수리, 비둘기. 이 세 상징은 단순한 동물의 이미지가 아닙니다. 그것은 한반도를 둘러싼 세계의 흐름을 보여주는 지도처럼 보입니다. 중국은 오래전부터 용의 이미지를 품어온 나라입니다. 크고 오래되었고 강력하며 수많은 사람과 거대한 땅을 가진 나라입니다. 꿈속의 용도 처음에는 매우 웅장했다고 합니다. 하늘을 가득 채울 만큼 거대했고 몸을 움직일 때마다 땅의 그림자가 바뀌는 것처럼 보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기록은 이렇게 이어졌습니다. 용이 울고 있었다. 이 한 문장은 그런데 그 용이 울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 눈물은 분노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고통의 눈물이었다고 전해집니다. 거대한 존재가 운다는 것은 무엇을 뜻할까요? 겉으로는 강해 보이지만 안에서부터 흔들리고 있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몸은 크지만 자기 무게를 감당하기 어렵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오래 억눌러온 문제들이 내부에서부터 틈을 벌리고 있다는 뜻일 수도 있습니다. 날개가 있는데도 날지 못했고 하늘을 향해 몸을 틀었지만 다시 땅으로 내려앉았습니다. 그 이유는 누가 밖에서 공격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안의 무게 때문이었습니다. 이 장면은 한 나라의 경제, 사회, 정치가 내부의 무게로 흔들리는 모습을 상징할 수 있습니다. 큰 집을 지었지만 그 집을 지탱하는 기둥이 약해지고 높은 성을 쌓았지만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의 마음이 불안해지며 나라가 커질수록 책임도 커지고 권력이 강해질수록 그 권력을 어떻게 쓰느냐가 더 중요해집니다. 불교의 눈으로 보면 이것도 인과입니다. 큰 힘을 가진 존재는 큰 업을 짓습니다. 그 힘으로 사람을 살리면 공덕이 크지만 그 힘으로 사람을 누르면 업도 큽니다. 꿈속의 용이 날지 못하는 동안 황금빛 비둘기가 날아올랐다고 전해집니다. 하나의 거대한 힘이 잠시 멈추는 시간, 또 다른 작은 빛이 떠오른다는 뜻입니다. 세상의 흐름은 늘 가장 큰 존재만이 결정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거대한 용이 자기 무게에 묶여 있을 때 작지만 가벼운 비둘기가 하늘의 빈자리를 지나갑니다. 그것은 힘의 크기보다 방향의 맑음이 더 중요해지는 순간입니다. 한국은 오랫동안 강대국 사이의 작은 나라처럼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꿈은 다르게 말합니다. 작은 비둘기가 거대한 용과 독수리 사이에서 자기 길을 찾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오만한 말이 아닙니다. 작은 나라가 세상을 지배한다는 뜻도 아닙니다. 작기 때문에 가볍게 움직일 수 있고 고통을 오래 겪었기 때문에 타인의 고통을 이해할 수 있으며 갈라진 땅에 살아왔기 때문에 갈라진 세계 사이에서 다리의 의미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높은 하늘에서 세상의 움직임을 살피고 날카로운 눈으로 위험을 포착합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미국의 상징으로 해석했습니다. 미국은 오랫동안 세계 질서의 중심에 있었고 한반도의 안보와 정치, 경제에도 깊은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꿈속의 독수리에게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독수리는 너무 멀리 있는 것을 보다가 자기 발 아래 있는 것을 놓칠 때가 있다. 큰 지도 위의 계산은 보지만 그 지도 위에 사는 사람들의 눈물은 보지 못할 수 있습니다. 타노스님의 꿈속에서는 흥미로운 장면이 이어집니다. 비둘기가 독수리 곁으로 다가간다. 독수리는 처음에는 위에서 내려다본다. 그러나 비둘기가 멈추지 않고 계속 날자 독수리도 방향을 바꾼다. 결국 둘은 나란히 난다. 보호받는 자와 보호하는 자만의 관계가 아니라 서로의 역할을 인정하는 관계. 작은 나라가 큰 나라 앞에서 목소리를 잃는 것이 아니라 자기 빛과 자기 길을 가지고 함께 나는 관계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자만이 아닙니다. 한국이 세계의 중심이 된다고 들뜨는 마음은 오히려 위험합니다. 불교에서는 교만을 경계합니다. 동쪽과 서쪽 사이에서 큰 불꽃이 일어났습니다. 불꽃은 점점 커졌고 마치 세 번째 거대한 전쟁으로 번질 것처럼 보였습니다. 한쪽의 불이 다른 쪽의 불을 부르고 분노가 분노를 키우며 세상은 두 개의 거대한 세력으로 갈라져 충돌하려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불꽃 사이로 물이 흘렀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그 물이 어디서 오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불을 때려 눕힌 것이 아니라 적셨습니다. 힘으로 짓누른 것이 아니라 뜨거움을 식혔습니다. 이 장면은 참 아름답습니다. 세상이 두 개의 거대한 불로 갈라질 때 한반도에서 물이 흐른다는 것. 이것은 한국이 강대국 사이에서 단순히 눌려있는 완충지대가 아니라 언젠가 긴장을 낮추는 조율자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상징으로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물은 낮은 곳으로 흐릅니다. 조용하지만 끈질깁니다. 막히면 돌아가고 틈을 찾아가며 오래 흐르면 바위도 깎습니다. 물은 생명을 살립니다. 불이 탐욕과 전쟁과 분노를 상징한다면 물은 자비와 지혜를 상징할 수 있습니다. 한국이 물이 된다는 것은 세상을 지배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갈라진 세계 속에서 대화의 물길을 만들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한국은 이미 상처를 노래로 바꾸는 힘을 보여주었습니다. 가난과 전쟁, 이별과 경쟁, 가족의 아픔과 청춘의 외로움을 이야기와 음악과 드라마로 바꾸었습니다.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한국의 이야기에 눈물을 흘린 것은 단지 화면이 아름다워서만이 아닙니다. 다른 나라 사람이 한국 노래를 따라 부르고 한국 드라마를 보며 눈물을 흘리고 한국 음식을 먹으며 이 작은 나라의 이야기에 관심을 갖는 것. 이것은 부드러운 힘입니다. 비둘기의 힘입니다. 그러나 문화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꿈속에서 물은 사람의 손에서 나온 빛과도 이어져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중요한 것은 한 사람의 천재가 아닙니다. 꿈은 말합니다. 그 빛은 특정한 한 명이 만든 것이 아니다. 수많은 손이 모여 만든 빛이다. 수많은 손, 연구실에서 밤을 새우는 과학자의 손, 병원에서 환자를 돌보는 의사의 손, 공장에서 정밀한 부품을 만드는 노동자의 손, 아이를 키우는 어머니의 손, 땅을 일구는 농부의 손, 무대 위에서 노래하는 예술가의 손. 한국의 미래가 정말 빛난다면 그것은 한 지도자 때문만도 아니고 한 기업 때문만도 아닐 것입니다. 수많은 평범한 사람들의 손이 모여 만든 공덕 때문일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공덕이 쌓인다고 말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선행, 정직한 노동, 밤새워 지킨 책임, 남을 해치지 않으려는 마음, 약한 사람을 돕는 선택, 이런 것들이 모여 한 사회의 복이 됩니다. 황금빛 비둘기가 정말 한반도 위를 날아오르려면 우리는 빛을 쌓아야 합니다. 미움이 아니라 자비를, 조롱이 아니라 위로를, 분열이 아니라 손내밈을, 게으른 비난이 아니라 정직한 실천을 쌓아야 합니다. 타너스님의 꿈속에서 한국은 세계의 불길 사이에 물을 흘려보냈습니다. 세상에 불을 적시는 물이 되려면 한반도 안에 막힌 강부터 움직여야 합니다. 남과 북이 영원히 서로를 적으로만 보고 있다면 한국이 세계의 조율자가 된다는 말은 공허합니다. 그러므로 황금빛 비둘기의 예언은 한반도에 더 큰 책임을 묻습니다. 너희는 세계의 평화를 말하기 전에 먼저 너희 안의 분열을 볼 수 있는가? 아무리 아름다운 예언이 있어도 사람들의 마음이 준비되지 않으면 그것은 꿈으로만 남습니다. 예언은 숙명이 아니라 선택의 지도이기 때문입니다. 꿈의 끝에서 타노스님은 다시 한반도를 바라보았다고 전해집니다. 처음 보았던 한반도와는 달랐습니다. 처음에는 갈라진 땅이 보였고 오래 끊어진 길이 보였고 어둠과 빛이 서로 떨어져 있는 두 도시가 보였습니다. 그 빛은 하늘에서 내려온 빛이 아니었습니다. 먼 나라에서 주어진 빛도 아니었고 누군가 강제로 비추어준 빛도 아니었습니다. 그 빛은 땅에서 올라왔다. 사람들의 발 아래에서 솟아났다. 땅에서 올라오는 빛. 이 말은 매우 깊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빛은 외부의 축복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땅에서 올라오는 빛은 다릅니다. 그것은 이 땅이 오래 품고 있던 힘입니다. 한반도는 오래 고통받은 땅입니다. 침략의 기억이 있었고 식민의 상처가 있었고 전쟁의 피가 있었으며 분단의 긴 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고통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 고통 속에서도 어머니들은 아이를 키웠고
아버지들은 새벽에 일터로 나갔고 젊은이들은 다시 공부하고 일어섰으며 이름 없는 사람들이 무너진 길 위에 다시 집을 세웠습니다. 어느 위대한 지도자 한 명, 어느 천재 과학자 한 명, 어느 예언자 한 명이 만든 빛이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손이 있었습니다. 연구실의 손, 병원의 손, 공장의 손, 농부의 손, 어머니의 손, 예술가의 손, 선생님의 손, 아이의 손, 작고 평범한 손들이 모여 빛을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은 위기의 시대가 오면 영웅을 찾습니다. 황금빛 비둘기를 올려보낸 것은 한 사람의 손이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손들은 대부분 이름 없는 손이었습니다. 불교에서는 공덕이라는 말을 합니다. 공덕은 큰 일에서만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누군가의 고통을 덜어주는 것, 지친 사람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는 것, 정직하게 일하는 것, 가족을 지키는 것, 나라가 미워질 때도 미움 대신 발언을 내는 것. 그러나 수많은 사람의 공덕이 모이면 한 사회의 빛이 됩니다. 반대로 한 사람의 분노도 작아 보이고, 한 사람의 거짓도 작아 보이고, 한 사람의 조롱도 작아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모이면 사회의 어둠이 됩니다. 그러므로 한 나라의 미래는 거대한 사건 하나로만 결정되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사람들이 어떤 마음을 선택하는가에 따라 조금씩 방향이 정해집니다. 가장 작은 나라에서 가장 큰 빛이 난다. 이 말은 자랑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 저는 이것을 자랑으로 듣고 싶지 않습니다. 이것은 책임입니다. 작은 나라가 큰 빛을 낸다는 것은 그 나라가 남보다 우월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오래 고통받은 나라가 그 고통을 지혜로 바꿀 때 그 빛이 세상에 필요해진다는 뜻입니다. 고통은 두 가지 길을 만듭니다. 다른 하나는 자비의 길입니다. 내가 아파봤기 때문에 남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는 길입니다. 내가 잃어봤기 때문에 잃은 사람의 마음을 아는 길입니다. 내가 어둠을 지나왔기 때문에 어둠 속의 사람에게 작은 등불이 되어주는 길입니다. 한반도가 큰 빛을 낼 수 있다면 그것은 두 번째 길을 선택할 때입니다. 꿈속에서는 사람들이 노래를 불렀다고 전해집니다. 처음 들어보는 언어였지만 그 뜻은 알 수 있었다고 합니다. 오래 기다렸다. 이제 함께 간다. 돌아오지 않아도 되는 길을 간다. 오래 기다렸다. 이 말은 한반도의 마음입니다. 너무 오래 기다렸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갈 날을 기다렸고, 헤어진 가족의 소식을 기다렸고, 전쟁의 공포가 완전히 끝나기를 기다렸고, 한 세대가 기다리다 떠났고, 또 한 세대가 기다리다 떠났고, 이제 함께 간다. 이 말도 중요합니다. 혼자 가는 것이 아닙니다. 남쪽만 가는 것도 아니고, 북쪽만 가는 것도 아닙니다. 어느 한쪽이 다른 한쪽을 완전히 이기는 길도 아닙니다. 함께 간다는 것은 서로 다른 사람들이 같은 방향을 바라본다는 뜻입니다. 돌아오지 않아도 되는 길을 간다. 떠나야 해서 떠나는 길, 살기 위해 도망치는 길, 언젠가 다시 돌아갈 집을 마음속에 품고 걷는 길입니다. 그러나 돌아오지 않아도 되는 길은 다릅니다. 그것은 도망이 아니라 출발입니다. 다시 과거의 공포로 돌아가지 않아도 되는 길, 다시 전쟁의 그림자 아래로 돌아가지 않아도 되는 길, 다시 서로를 적으로만 부르는 밤으로 돌아가지 않아도 되는 길입니다. 빌딩이 더 높아지고 기술이 더 빨라지고 나라의 이름이 더 유명해지는 것만으로는 황금시대라고 할 수 없습니다. 진짜 황금시대는 사람의 마음이 조금 더 밝아지는 시대입니다. 약한 사람이 먼저 버려지지 않는 시대, 청년이 미래를 포기하지 않는 시대, 노인이 두려움 속에서 늙지 않는 시대, 남과 북이 서로를 사람으로 볼 수 있는 시대, 그리고 한국이 자기 고통을 세계를 위한 지혜로 바꾸는 시대입니다. 확정된 결과를 보는 것이 아닙니다. 현실은 사람들의 선택으로 만들어집니다. 내가 본 것은 그 선택이 만들어갈 수 있는 하나의 미래입니다. 이 말이야말로 예언의 핵심입니다. 예언은 숙명이 아닙니다. 예언은 선택의 지도입니다. 길이 보인다고 해서 저절로 그 길을 걷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도에 길이 그려져 있어도 발을 내딛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예언을 들을 때 우리는 맞을까 틀릴까만 따져서는 안 됩니다. 나는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지금 한반도는 다시 한번 큰 선택의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정치의 갈등은 깊고 사회의 균열은 쉽게 좁혀지지 않습니다. 세대는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고 지역은 서로를 의심하며 사람들은 자기 편의 말만 들으려 합니다. 청년은 희망을 찾기 어렵고 노인은 변화를 두려워합니다. 수많은 목소리가 동시에 울리지만 정작 들어야 할 말은 자주 묻혀버립니다. 남과 북만의 질문이 아닙니다. 남쪽 안에서도 함께 살 수 있는가? 세대가 함께 살 수 있는가?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살 수 있는가? 부유한 사람과 가난한 사람이 함께 살 수 있는가? 도시와 지방이 함께 살 수 있는가? 종교가 다른 사람들이 함께 살 수 있는가? 이 질문에 답하지 못하면 통일이라는 큰 말도 공허합니다. 땅의 분단은 시간이 이을 수 있습니다. 철도를 놓고 도로를 열고 제도를 만들면 언젠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의 분단은 사람이 직접 이어야 합니다. 누가 대신 이어줄 수 없습니다. 법으로 강제로 이어붙일 수 없습니다. 사람과 사람이 서로 손을 내밀어야 합니다. 마음이 닫힌 채로 땅만 이어지면 갈등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부모와 자식이 서로의 불안을 들어야 합니다. 부부가 서로의 피로를 이해해야 합니다. 친구 사이에서도 정치가 다르다고 사람을 버리지 않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작은 곳에서 하지 못하는 화해를 큰 곳에서 할 수는 없습니다. 두 번째 조건은 미움을 퍼뜨리지 않는 일입니다. 세 번째 조건은 남북을 적으로만 보지 않는 일입니다. 현실의 긴장을 무시하자는 말이 아닙니다. 안보를 가볍게 여기자는 말도 아닙니다. 다만 그 안에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자는 뜻입니다. 북쪽에도 아이가 있고 어머니가 있고 늙은 사람이 있고 병든 사람이 있습니다. 남쪽에도 두려움이 있고 상처가 있고 미래를 걱정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모두가 과학자가 될 수도 없고 모두가 큰 기업을 만들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누구나 작은 손은 가지고 있습니다. 아이를 따뜻하게 안아주는 손, 노인을 부축하는 손, 거짓 정보를 보내기 전에 멈추는 손, 누군가에게 미안하다고 문자를 보내는 손, 나라를 위해 조용히 합장하는 손, 이런 손들이 모여 빛이 됩니다. 다섯 번째 조건은 발언입니다. 발언은 단순한 소원이 아닙니다. 마음의 방향을 세우는 일입니다. 저들이 무너지게 해 주십시오가 아니라 잘못한 사람은 참회하고 고통받는 사람은 위로받게 해 주십시오라고 발언해야 합니다. 이런 발언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힘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마음은 말이 되고 말은 행동이 되고 행동은 습관이 되고 습관은 한 사회의 운명이 됩니다. 한 사람의 맑은 발언은 작아 보이지만 수많은 발언이 모이면 날개를 펴고 있었고 하늘을 향해 오르려 하고 있었지만 그 비상을 완성하는 것은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가능성은 보였지만 완성은 사람들의 선택에 달려 있다는 뜻입니다. 예언가가 비둘기를 날리는 것이 아닙니다. 꿈을 꾼 사람이 한반도의 미래를 결정하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결정합니다. 그리고 그 결정은 큰 사건에서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미움을 퍼뜨리는 손입니까? 자비를 전하는 손입니까? 분열을 키우는 손입니까? 다리를 놓는 손입니까? 절망을 반복하는 손입니까? 발언을 세우는 손입니까? 타노스님의 꿈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황금빛 비둘기를 하늘로 올려보낼 손이 될 준비가 되었습니까? 이 질문 앞에서 우리는 조용해집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남의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언은 먼 나라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자신의 마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내가 오늘 미움을 선택하면 비둘기의 날개는 무거워지고 내가 오늘 자비를 선택하면 그 날개는 조금 가벼워집니다. 한 나라의 운명은 이렇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만들어집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이야기를 듣고 단지 2027년에 무슨 일이 일어날까만 궁금해하지 마십시오. 더 깊이 물어야 합니다. 2027년이 오기 전 나는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나는 분열의 불씨가 될 것인가? 평화의 물길이 될 것인가?
나는 미움을 반복할 것인가? 오래 기다린 빛을 받아들일 것인가? 나는 혼자 살려고 할 것인가? 함께 가는 길을 준비할 것인가? 예언은 우리를 겁주기 위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언은 아직 바꿀 수 있다는 마지막 자비입니다. 길을 잃은 사람에게 지도를 보여주는 일입니다. 그러나 지도만 들고 서 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늘 가족에게 독한 말을 줄이는 것, 남북을 조롱하는 농담을 멈추는 것, 확인되지 않은 분노를 퍼뜨리지 않는 것, 약한 사람을 먼저 살피는 것, 아이들에게 미움보다 평화의 상상을 가르치는 것, 그리고 하루 한 번이라도 한반도를 위해 맑은 마음으로 발언하는 것. 이 작은 걸음들이 모이면 언젠가 평양에서 서울로 오는 기차의 길이 되고 서울과 평양을 잇는 사람들의 눈물이 되고 타노스님의 꿈의 마지막에는 이런 말이 남았다고 전해집니다. 가장 작은 나라에서 가장 큰 빛이 났다. 그 빛은 자신이 얼마나 빛나는지 몰랐다. 그러나 세상은 알았다. 한국은 스스로가 얼마나 빛날 수 있는지 아직 다 모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우리 안의 상처를 너무 많이 봅니다. 갈등을 보고, 분열을 보고, 경쟁을 보고, 불안을 봅니다. 그러나 상처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시 일어서는 힘도 있습니다. 눈물 속에서도 노래를 만드는 힘도 있습니다. 갈라진 땅에서도 평화를 꿈꾸는 힘도 있습니다. 황금빛 비둘기는 아직 완전히 날아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날개는 이미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 날개가 완전히 펴지는 날이 언제가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날이 오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는 한 예언은 선택의 지도입니다. 황금빛 비둘기를 날리는 것은 예언가가 아닙니다. 바로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손입니다. 그러니 오늘 밤 조용히 마음속으로 발언해 보십시오. 이 땅의 미움이 조금이라도 줄어들게 하소서. 갈라진 마음들이 다시 서로를 바라보게 하소서. 남과 북의 오랜 눈물이 헛되지 않게 하소서. 우리 아이들이 전쟁의 공포보다 평화의 상상을 먼저 배우게 하소서. 그 발언이 작아 보여도 괜찮습니다. 작은 손이 모여 큰 빛을 만듭니다. 작은 물방울이 모여 강을 만들고 작은 등불이 모여 밤을 밝힙니다. 한반도의 황금빛은 그렇게 시작될 것입니다. 황금빛 비둘기는 아직 완전히 날아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미움 대신 자비를 선택하고 분열 대신 손을 내밀 때 그 날개는 마침내 한반도 위에서 펼쳐질 것입니다.